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분명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질 않고 허공을 굴리고 있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집중력 저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지루함을 이겨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집중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뇌는 언제나 이게 정말 중요한가를 되묻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냉정합니다. 지금 하는 생각이나 행동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그 에너지를 과감하게 분산시켜버립니다. 더 높은 우선순위, 더 큰 목표를 찾기 위해서 안테나를 돌리고 주파수를 바꾸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집중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합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해. 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래도 자꾸 내 머리가 방황을 한다면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력만 탓할 게 아니라 때로는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증시는 반등을 또 하고 있고요. 다시 또 반등세가 거의 5,600선 후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8% 오른 5,675, 코스닥도 1.9% 오른 1,159 정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에 증시 변동성이 커졌죠. 그럴 때, 증시가 빠질 때 과감하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것까지 열어서 돈을 꺼내온다고 합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빌리는 이 통장의 대출 잔액이 40조 원을 넘었는데요. 단 며칠 사이에 1조 원 이상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도를 일단 만들어 두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신용대출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는 쉽게 뭐뭐뭐뭐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마통이라고도 부르죠. 네 글자 외래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은 또 통장은 플러스가 돼야 할 텐데 가끔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필요한 순간도 생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방금 누설을 했는데 못 들은 걸로 해주시죠.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기름값 요즘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조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유류세 인하 이런 것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네. 또 정부가 세금 도둑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대책을 내놨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요새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일으키는 중이라 이 이슈를 먼저 다뤄보고요. 중동 사태 때문에 대출금리까지 오른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서영태 기자랑 같이. 밤 사이에도 뉴욕장 나쁘지 않았고 우리 증시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 보합권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7, S&P 500은 마이너스 0.21, 나스닥은 0.01%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오르고 내린 그런 모양인데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낙관론이 장 초반에 좀 있었고요. 그런데 또 호르무즈 해협에 달린 엇갈린 좀 발언들이 나오면서 비관론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혼란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9시 10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3% 올랐습니다. 5,700
넘어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2% 오르면서 116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 현대차가 4%대, 또 조선주들도 강세고요. 시가총액 29위까지 다 오르고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또 상승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게 우리 증시의 좀 급등락,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그 요인 중에 하나 ETF가 있다고요. 그 상장지수 펀드의 줄임말이죠. ETF요. 여러 주식을 담은 하나의 바구니인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인데 이것만 사면은 여러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하루 거래액이 한 33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작년 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정말 요새 인기 있는 ETF. 근데 증시를 출렁이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만 사도 여러 주식이 담아지고 그러면 연쇄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TF라는 게 지수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상품을 사면은 따라가는 지수에 속한 주식들을 금융회사가 전부 다 저한테 사다 주는 겁니다. 뭐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회사의 주식들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만 보고 반도체 ETF를 샀는데 그 외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도 덩달아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파급 효과인데요. 반대로 하나의 주식을 피하고 싶어서 ETF를 팔았는데 그 바구니에 담긴 주식을 전부 다 팔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또 매도세가 갑자기 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구니에 과연 담긴 주식이 뭐냐,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또 막 차등이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주수가 막 500 몇십만 명 달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주주수가 좀 줄었다면서요?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한 100만 명 줄었습니다. 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좀 빠져나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그동안 물려서 좀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주가 올라오면서 좀 탈출하셨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00만 명 빠져도 아직 소액 주주가 한 420만 명 됩니다. 여전한 국민 주식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무려 66%, 3분의 2가 소액 주주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런 통계인 건데 하반기에 6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이 됐으니까 물린 분들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작년에 올랐을 때 팔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도 한때 20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해도 이 숫자들은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중동 사태 때문에 출렁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종가는 19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율을 보자면 1,471원, 뭐 얼마 전에 1,500원 살짝 넘기도 했었고 여전히 원화 약세, 높은 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서해 개미들을 비롯해서 해외 주식 매수세가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이다 그런 연구가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 주식을 사면서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거였는데 뭐 해외 투자 때문에 환율 높아졌다 이거는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네, 사실이긴 그렇죠. 합니다. 하나의 이거는 요인이긴 하죠. 어떻게 받아들이든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 네. 그래도 투자 수익률이란 걸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달러를 많이 벌잖아요. 네. 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럼 이 달러를 그냥 둘 수는 없죠. 어떻게든 해외 투자를 하면서 굴려야 되는 건데 해외 투자를 하면서 달러를 또 벌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90년대 일본이 그랬거든요.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 배당 이런 게 경상흑자의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잘 안 되던 시기에도 달러를 투자로 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해외 투자를 해서 환율이 높아진다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해외 투자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국부를 창출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 리스크만 잘 관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주식을 반대로 많이 사주면 되죠. 한국 주식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되고요. 또 이 국민연금의 역할도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안에서 달러를 구할 게 아니라 해외에서 달러를 구하면 되거든요. 네. 이 연금이 해외에서 채권을 찍으면은 그렇게 달러를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멀리 보면은 이 김치 세계화하는 것처럼 원화도 우리나라 돈의 원화도 세계화를 하는 게 또 중요한데 네. 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원화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원화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지잖아요. 조금 더 올라야 돼, 조금 더 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원화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질수록 원화에 대한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고 이 말인 즉슨 환율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상황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나라의 통화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게 그 나라 국가의 힘, 국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한데 뭐 우리나라 이제 뭐 K컬처 비롯해서 원화까지도 이제 세계에서 조금 더 알아준다면 시장 뭐 변동성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줄일 수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유류세 감면 또 추경까지도요. 네, 뭐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외 악재 때문에 지금 경제 충격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경유값이 굉장히 뛰고 있는데요. 네.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S 공포,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네.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추경을 좀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내용은 이르면 이달 말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이번 추경이 저소득, 서민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재정 투입 효과가 좀 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름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이 분산돼 있는 유류세 그 인하의 효과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류세를 인하하는 형태로만 가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걸 어제 좀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양극화는 좀 해소가 되고 유가 인상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들도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이 완화가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처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요. 그런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내비쳤고요. 다만 두 가지를 어쨌든 병행해서 유류세도 인하하고 또 타깃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원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고윤철 부총리가 휘발유 기준으로 현행 7%인 인하율을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좀 했고요. 올해 들어서 이런 것들 지금 예상보다 세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주식시장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거래세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 감안을 하면 빚을 내지 않고 국채 발행하지 않고도 추가로 추경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출 잘 되면서 법인세 늘어나니까 그래도 맞아요. 뭔가 네. 추경의 재원이라도 과거랑은 좀 다르겠구나. 숨통은 좀 트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계속해서 그 석유류 유통에 대해서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국세청도 나섰어요. 네, 국세청이 불법 유류유통 혐의 사업자들에 대해서 현장 조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어제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석유류를 뭐 자료 없이 이렇게 뭐 판매를 하거나 위장해서 팔거나 뭐 가공 거래해서 팔거나 뭐 이렇게 고가 판매하고 매출을 줄여서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성실한 신고 업체 같은 것들을 다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세금 탈루와 관련된 행위들이 확인이 되면 세무조사로 즉각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정부가 지금 부당한 기름값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도 이렇게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력 구제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격이 가장 싸다라고 소문이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난 뭐 그런 주유소가 네네. 있으면 줄 거기 엄청 서 있죠. 예, 굉장히 몰려가서 다 줄을 서서 지금 뭐 최대한 다 집어 넣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네. 원정주유다, 뭐 이렇게 뭐 패닉주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네. 또 저희가 있는 여기 여의도 지역이 또 기름값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영등포까지만 가면은 뭐 한 200원 이상 싸게 넣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줄 한참 서 있더라고요. 마포로 가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또 온누리 상품권,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을 주유소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권 이런 데서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주유소를 확대 지정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 수요들도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가용 운전을 아예 포기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평소에 자차로 출퇴근을 하던 분이 이번 주부터는 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회사 셔틀 버스를 타고 있다. 아.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아껴야죠.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뭐 에너지 바우처 비롯한 그 지원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최호경님이 희한한 게 바우처를 받는 곳은 가격이 더 비싸지는 진귀한 현상이 벌어집니다라고도 꼬집어 주셨는데 일부겠으나 또 이런 현상들도 좀 잘 짚어봐야죠. 그리고 그 전기차 배터리 이슈 있었던 그 벤츠 있지 네. 않습니까? 예전에 화재 사고도 있었고 네. 과징금을 크게 물게 됐어요. 네, 벤츠가 공정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를 받았고요. 검찰에 고발도 당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지난해 8월에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맞아요. 이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나서 굉장히 큰 화재가 됐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공정위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던 사건이고요. 벤츠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지금 자동차 배터리 업체가 중국의 CATL입니다. 근데 이 CATL에 제품이 장착된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불이 난 차량에는 정작 중국산 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걸 벤츠가 알고도 숨긴 채 팔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법 위반한 기간 동안 팔렸던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이 약 3,00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벤츠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2,800억 원어치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피해 차주들이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벤츠는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거의 20%에 육박하잖아요. 그것 때문 아닌가 이렇게 또 유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스로 그 좋은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네요. 자, 서영태 기자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 5대 은행 기준으로 연 최대 6.52%였던 게 6.76%로 올랐습니다. 10억 원 빌렸으면은 240만 원씩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왜냐면요,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은행도 빌려온 돈을 빌려주는 건데 빌려올 때 이자가 높아졌거든요. 이란 전쟁 때문인 건데 유가가 불안하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은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은행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아까 언급한 은행이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빌려올 때의 그 돈값이 높아졌으니까 빌려줄 때, 그러니까 대출 금리, 이 돈값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도 하나의 요인인데 정부가 가계 대출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줄였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졌고 더 높은 이자 비용을 그냥 감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정부가 집주인들의 편법 대출을 막기로 한 것도 있네요. 이거는 세입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종의 그 사기들을 막겠다는 건데, 예, 전세 사기. 네,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은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 1시에 전입 신고를 하면은 네. 제 권리는 자정에 생깁니다. 아하. 이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자정에 생기는데, 그럼 11시간의 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집주인이 이 오후 1시와 자정 사이에 은행 가가지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은 그럼 은행의 권리는 그때 바로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같은 거 떼봤을 때는 여기 대출이 없는 걸로 깨끗한 네. 걸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은행의 권리는 바로 발생했고 제 권리는 자정에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은행이 세입자보다 먼저 집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길 수 있죠. 네,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편법 대출을 받으면은 그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법을 고쳐가지고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은 세입자의 권리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틈을 노려가지고 이런 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사각지대를 이제 좀 메워본다라는 거고요. 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국고보조금 이거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폐가망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주 씁니다. 네, 근데 이 국민 혈세 도둑질하는 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폐가망신한다는 걸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게끔 철저한 대책 주문을 했고요. 정부가 스텝을 맞춰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6,500건 수준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게 작년에 10배를 웃도는 규모로 크게 이제 점검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요. 6,500건 정도를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 정부의 보조 사업들 이 중에서도 보조금이 이제 10억 원을 넘는 6,700건을 신규로 점검을 합니다. 특히나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요. 제재 부과금 그리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높이는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유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이 부정수급 총액 대비해서 지금 제재 부과금 이게 부정수급을 받았으니 네가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얼마를 더 내라라고 하는 것들이 네. 지금은 최대 5배입니다. 근데 이걸 최대 8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원금까지 포함해서 9배에 해당하는 돈을 다 환수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을 이 9배에 해당하는 돈의 30%까지 크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이제 뭐 9억을 이렇게 뭐 환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3억을 이렇게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 굉장히 신고 보상금. 네, 굉장히 이 그 규모가 커진 것들이고요. 또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담합도 그렇고 그 주가 조작도 그렇고 신고 포상금 더 많이 높여서 네. 좀 투명하게 좀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을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들까지도요. 오늘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이른바 마통이라고 두 글자로 줄여서 많이들 부르시죠. 일종의 통장형인데 신용대출입니다. 또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요. 근데 최근에 5대 은행의 그 잔액이 지난주에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뭐 1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게 아마도 증시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또 변동성 크고 하락을 맞는다면 이자도 나가고 손실도 볼 수 있는 고위험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가 돼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 김명환님은 이거 겁나서 못하신다고 이것 되는 인생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김윤희님은 어제 친구가 마통 연장하러 은행 간다더라고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그 서류가 좀 몇 가지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신용정보를 은행과 공유를 하게 되면 모바일로도 이거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583 쓰시는 분은 안 쓰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이 통장이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권희주님은 저도 써봤는데 없애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이렇게 또 야곱야곱 쓰다 보면은 또 내 돈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이자가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느낌이 없게 되는 일종의 그것도 단점입니다. 자, 정답 플러스가 아니라 이것 통장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벌써 딱 10년이 됐습니다. 구글의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진짜 딱 만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바둑판을 넘어서 AI가 전쟁판까지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둑까지만 둘 때는 신기했는데 네. 이제 전쟁터까지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둑을 마치 두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병력을 어디로 움직일지 이렇게 하고 공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까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차, 포, 예. 졸 이거 놓듯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인간이 개입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디까지 과연 인간이 개입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번 지금 이란 전쟁, 그 이란 중동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쟁을 아마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전장의 두뇌 역할을 한 최초의 전쟁이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국제 분쟁에서 이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전쟁처럼 전면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없고 특히 클로드라고 하죠. 엔트로피의 그 생성형 AI 모델이 들어간 게 거의 사실상 확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그 팔란티어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추론을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물자 분배라든지 네. 전장에서의 정보 확인 판단 정도였다면은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최종 결심을 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언을 해줬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인간의 최종 판단 전 단계까지 직전 단계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쓰였을 거라는 점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황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기 직전까지 AI가 다 모니터링하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국방 AI 3단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단계는 인식을 도와준다,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적으로 보이는 표적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을 네. 예를 들어서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다양한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결합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인식 지능이고요. 그 다음 지능이 판단 지능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네. 3단계가 결심 인공지능인데 그러면 어디에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 이걸 도와주는 게 3단계 지능인데 이번 그 클로드 같은 대형 언어 모델까지 썼다는 거는 3단계 지능까지도 거의 활용을 하는 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근데 그 AI가 이번에 처음 쓰인 건 아니고 전쟁통에 네. 러우 전쟁 때부터도 이게 변수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첫 번째로 이제 드론이 큰 역할을 한 전쟁인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그 위력이 좀 약했습니다. 이게 공격 명중률이라고 하는데 1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드론 영상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정보 그리고 상업 위성 영상 정보까지 다 결합을 해가지고 타격점을 더 높여주는 아까 말씀드린 1단계와 2단계 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작전 계획의 정밀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공격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시작하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라든지 가자 전쟁을 통해서 점점 더 높여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거의 뭐 하룻밤 12시간 사이 900군데를 이제 공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라면 결국은 인간이 900개의 결정을 다 내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I가 투입되면서 참 그들의 말로는 편리해졌지만 파괴력도 더 커진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관건입니다. 첫 12시간, 이번 전쟁 첫 12시간 동안 9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하면 지휘관이 900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900개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디가 목표고 어떻게 타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실제로는 이 900개를 다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들여봤는지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대부분 900개를 추려서 최종 결정 버튼 누르기 직전 단계까지 보여줬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인간이 휴먼 인 더 루프라고 그래서 최종 버튼을 누르는 건 인간이 한다는 게 미군의 원칙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최종 단계에서 보고 버튼을 누르긴 했을 텐데 그게 과연 몇 초간 고민을 했을까? 이번 전쟁은 아닙니다만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당시라든지 가자 전쟁 당시에서는 외신 보도를 보면은 마지막 인간의 고민은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수십 초밖에 안 됐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900개의 목표에 대한 공격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여기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마지막에 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민하고 누를 수 있을까? 이걸 과연 인간이 판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최종 결정만 했을 뿐, 최종 클릭만 했을 뿐. 네. 이번에 보니까 엔트로픽 비롯해서 그 AI 개발사들이랑 미국 국방부랑 좀 갈등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참 공교롭게도 이번 전쟁 직전에 하루 정도 이틀 전인가요? 그때 터졌습니다. 네. 그 엔트로픽의 수장인 아모데이라는 분이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방 작전 중에서 완전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이 엔트로픽을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에는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천명을 한 건데요. 네.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방 계약에서 엔트로픽을 퇴출하겠다. 다만 당장 퇴출은 아니고 이제 6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하는데 또 당장 미국도 그걸 써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바로 전쟁이 터졌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번 전쟁에서 아마 엔트로픽의 추론 인공지능이 강력하게 사용됐을 거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완전 자율 무기라는 표현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완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엔트로픽도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살상 무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격을 인공지능이 담당한다는 것이고, 영화처럼.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버튼 누르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거부를 한 셈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 정부는 뭐 지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허용하거나 갈 생각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섭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린다라고 네. 합니다만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네. 혹시나 AI에 오류가 생기거나 네. AI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네. 물음이 안 붙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그 점이 좀 우려돼 가지고 국내에도 사실 이런 인공지능 군사활용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미군 규정상은 인간이 개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정이 그렇고 전쟁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입은 할 텐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격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도 있지만 드론 공격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 루카스 드론이라고 이 저속 드론이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 식인데 이 루카스 드론은 한 대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물에 대해서 50대 정도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50대가요? 예, 그게 많이 때로 날아간다. 군집 운용이라고 하는데 이 50대가 날아가다 보니까 또 각각의 통신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전장이라는 건 통신 방해가 항상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실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사각지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그 50대 중에서 50대 각각의 임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50대 전체에게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공격의 순간에 어느 기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공지능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50대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지역의 목표물들을 공격할 때 정확하게 하나의 타겟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명령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몇 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적을 이제 살상하라는 식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최종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통신 문제라든지 지역 공격이라든지 또 군집 공격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인간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해졌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판단 자체도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다면 인간이 판단한다고 다 옳은 것이냐? 인간도 그러게요. 오폭을 하고 맞아요.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보다 나은 판단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는 네.
인간보다 어떻게 운영을 해보니까 인간보다 사고율을 6분의 1 정도로 미국에서는 줄였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인간이 하는 전쟁보다 인공지능 전쟁이 이 민간인 살상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터미네이터였나요? 영화처럼 네. 아예 인간 대신에 로봇이 싸워주고 네. 인간의 판단 대신에 AI가 판단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미래가 머지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 인공지능 역량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서로 그렇게 싸운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강대국까지 싸움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더 보편화된다면은 뭐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이제 SF를 보면은 로봇 3원칙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 네. 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이제 훌륭한 아시모프 박사님. 예전에 이제 SF 소설가는 어쨌든 그 로봇에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규율들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을 거다 낙관이 있었는데 현재 돌아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살상하러 가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전문가들 저도 이제 취재한 분들 의견은 갈수록 그런 인공지능 드론이라든지 인공지능 미사일 또는 인공지능 지상 무기들이 등장을 해서 앞으로의 전쟁은 그런 인공지능들끼리 싸움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더 빠른 결정을 위해서 점점 더 인간이 결정낼 수 있는 시간은 그 초가 짧아질 것이고 인공지능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건 더 길어질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윤리 규정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네. 중요한 건 한켠에서 윤리 규정 만든다고 해서 다 따를 것이냐. 네. 뭐 유엔이 있다라고 해서 그 국제기구의 말을 다 따르지 않는 것처럼 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사를 보면 1차 대전 때도 독가스 쓰지 말자는 그런 협약들이 있었거든요. 또 전투기를 쓰지 말자는 예전에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독가스를 안 쓰고 전투기를 안 쓴 쪽이 지겠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안 쓴 쪽이 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쓰게 될 것이다. 이 점이 좀 두려운 그런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우리나라 국산 무기에 AI를 같이 붙이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팔란티어 같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고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그런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기업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번에 보셨겠지만은 그런 기술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나와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에 그런 무기들을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체계라는 것이 네.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또는 우리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에 비춰가지고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기업들 실적이 좋은 건 참 분명히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쟁 중에도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네. 미사일이 그 학교에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네. 여학생들도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이 잘못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잘못 표적을 판단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예. 미국의 공격인지 뭐 이란의 공격인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현재 토마호크 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이 보이긴 했어요. 그 그림상에서. 그런데 어쨌건 이제 이런 표적 상황, 잘못된 표적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잘못한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LLM에서 나온 말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듯이 그런 인공지능의 결정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책임을 규명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이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듯이 네. LLM, AI도 마찬가지고 AI에게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야? 를 아직은 묻기가 또 어렵다는 것도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공소청 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 법사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측이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 단절, 국민 피해 예방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공소청법 수정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이 오늘 오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에 대한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최대 정유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고 레바논 베이루트도 폭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거나 제품의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참에 한번 새로운 분위기를 내볼까? 간판부터 새로 달아야 되나라는 생각들 한 번씩 해보실 텐데요. 그러면 변화는 늘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발상 경제 시간에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왜 한번 로고 같은 거, 제품 이미지 같은 거 바꾸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돈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에서 가장 사실 무서운 거는 망하는 것보다 올드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도 연륜이 생기면 안티에이징 화장품 바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도 로고나 이미지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자의 감각과 기재 수준이 더 빠르게 바뀌는데 브랜드가 낡아 보이면 약간 철진한 느낌 드는데 하면서 지갑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정말 끊임없는 진짜 경쟁이잖아요.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 소비자들 및 잠재 고객들에게 관심을 받으려면 그렇죠. 뭔가 또 또 새로움과 신선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또 기본적으로 새로운 그 자극을 맞아요. 추구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왜 한꺼번에 뭔가를 바꾸는 기업들이나 그런 제품들도 나오는 반면에 일부러 티 안 나게 살짝 조금만 바꾸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고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리프레시냐 리브랜딩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소자가 되곤 하는데요. 쉽게 비유하면 리프레시는 낡은 옷을 요즘 유행한 스타일로 약간 갈아입고 미용실 가서 약간 좀 예쁘게 하고 오는 것이고, 네. 리브랜딩은 이름도 개명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직업도 하고 아예 그냥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대수술인 거죠. 그래서 리프레시는 우리 말로는 재단장이라는 단어에 가까울 것 같고요. 리브랜드는 쇄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대잔당은 상표의 본질을 유지하되 폰트나 색깔을 살짝 다르면서 우리 이제 낡아 보이지 않아, 트렌드해,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친숙한 사례가 유명 브랜드 커피숍 로고인데요. 예전에는 음료컵 테두리에 스타벅스 커피라는 글자가 꽉 차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런 글자를 다 지우고 초록색 인어 얼굴만 크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커피만 파는 데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 공간을 판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대제잔당 사례이고요. 반면 쇄신은 사업의 방향을 아예 틀어버릴 때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 게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아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친구들 사진 보는 SNS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화장 수준이 아니라 뼈대를 깎고 다시 태어나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 기업이 조금만 리터칭을 할 것인가, 아예 회사 사명까지 갈아엎을 것인가, 그 정도로 직접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좀 실패했던 케이스도 한번 들어볼까요? 멀쩡한 거, 잘 나가는 거 바꿨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좀 유명한 사례인데 오렌지 주스 브랜드 트로피카나 사례인데요. 네. 원래 이 주스 팩 디자인이 굉장히 딱 직관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진짜 오렌지에 빨대가 푹 꽂아져 있는 아주 직관적인 이미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단순하고 촌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보면 맛있는 오렌지 주스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었는데, 회사 생각해봤더니 요즘에 이 시대에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니멀하지도 않고 세련돼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오렌지 사진 빼고 아주 세련된 유리잔에 주스를 넣는 이미지로 가보자 해서 변경했어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 엄청 썼는데 결국에는 판매가 부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출이 폭락하고 손실이 커져서 결국 몇 달 만에 다시 원래 디자인으로 원상복귀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례 말고도 특히 로고 바꿨다가 사람들이 왜 사례 바꾼 로고가 이렇게 촌스럽냐, 예전과 다르다 이러면서 하도 항의를 많이 해서 원상복귀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또 익숙한 게 편해서 낯선 거 싫어요. 또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도 나오고,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도 좀 살펴봐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인지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마트에서 우리 항상 먹던 음료가 있어요. 그 음료는 파란색 바탕에 성공예감의 이데오 진행자가 로고로 있어요. 그럼 딱 보고 파란색의 이데오 진행자 얼굴만 보고 딱 사잖아요. 네. 또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이게 하얀색 바탕을 바뀌고 전호겸 제 로고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하니까 재고가 없나? 이러고 옆에 있는 걸 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인지 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 유명 브랜드 로고들은 이제 소비자의 익숙함이란 거를 엄청난 자산인데 그렇죠. 익숙함을 또 식상함으로 또 생각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 사던 안 사던 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건 인지거든요. 인지 자체가 없으면 고민이나 구매라는 것 자체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지 비용이란 거는 굉장히 기업이나 소상공 입장에서 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 모양만 봐도 그렇죠. 캔 색깔만 봐도 그쵸. 그게 어떤 음료인지 딱 인지가 될 정도로 그러면 거의 인지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리브랜딩을 한다. 뭔가 새로움을 추구할 때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해야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약간 유명한 사례인데 그 도너츠 회사 사례인데요. 예. 수십 년 쓰던 던킨 도너츠라는 이름에서 도너츠를 뺀 회사 사례인 거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는 빵집이 아니야. 앞으로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도넛이 아니라 커피와 음료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도넛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가겠지만 도넛을 그렇게 딱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잖아요. 사실. 빵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나 음료는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객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바꾼 거죠. 그래서 매일 들리는 음료 중심의 브랜드로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또 이와 유사한 사례 또 하나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프라이드, 그러니까 튀긴 거, 기름에 튀긴 거에 대해서 솔직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쇄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거를 KFC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프라이드 치킨 이름을 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FC로 바꿔가지고 이 역시 이제 성공적인 쇄신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요즘에는 그 프라이드 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이름들로 바꾸는 게 그게 또 건강을 의식해서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거네요. 요즘에 헬스장을 되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단어의 이미지를 좀 중요시 여기는 거죠. 또 간판 이름에 도너츠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네 제품군 타깃을 좁힐 수가 있는데 이걸 넓게 가기 위해서 아예 빼버리기도 하는 거고요. 또 왜 그 모조품 가짜 제품을 잡으려고 자기네 디자인까지 바꾼 사례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요즘에 햄버거 가게도 좀 많이 있던데 외국의 경우 식당 테이블 위에 하인즈 케찹병이 많이 놓여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병 안에 식당 주인들이 몰래 대용량으로 해서 리필해 놓은 저가용 다른 케찹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많대요. 그 케찹 통은 그 유명한 회사 건데 그쵸. 그 안에 케찹은 싼 걸 채워넣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이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유명 브랜드 케찹인 줄 알고 먹었는데 네. 사실은 병만 그 케찹이고 안엔 다른 케찹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케찹 사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케찹병만 한 번 팔고 물건 못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손님들이 딱 먹고 이 케찹 옛날엔 되게 맛있었고 내 입맛에 맞았는데 맛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케찹 브랜드 이미지도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케찹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업의 생존과도 굉장히 직결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식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만 개 이상 될 텐데 그 식당들을 찾아가서 이 케찹 맞아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일부 국가에서 디자인을 바꾸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디자인을 바꿨는데요. 네. 그 방법이 뭐냐면 케찹병 라벨 테두리에 얇은 빨간색 띠를 들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순 빨간색이 아니라 진짜 그 브랜드 케찹 내용물과 똑같은 색깔 즉 팬톤 컬러로 인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케찹을 넣으면 그쵸. 색깔이 구분되게. 맞습니다. 딱 보면은 이게 미묘하게 색깔이 더 밝거나 어둡거나 이래서 뭐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캠페인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테두리에 있는 빨간색과 병 안의 케찹 색깔이 같나요? 다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식당 주인께서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약간 좀 싼 케찹 써야지. 아니면 이 케찹에 물을 넣어도 아무도 몰라 어차피 물 넣어서 누가 알겠어 물 탄다 이러면 미묘하게 색깔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손님들이 햄버거나 감자튀김에 케찹 풀리는 순간 이 라벨이랑 케찹 색깔 왜 달라? 이 식당 가짜 쓰네?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띠 하나로 진짜 소비자를 다 암행어사를 만들어버린 거죠. 돈 하나 안 들이고. 또 그 외관뿐만 아니라 사실 본질은 알맹이에 있잖아요. 기본을 잘 지킨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의 과자 치토스가 처음에는 엄청 잘 팔리다가 나중에 애들이나 먹는 이제 흔한 치즈 맛이라고 해서 이제 매출이 떨어졌어요. 뭐 경기 탓도 있었지만 그때 이 회사의 멕시코 출신 청소부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과자가 느끼하잖아요. 근데 멕시코 타코처럼 어른들이 좋아하는 맵고 자극적인 맛은 왜 없지 이래가지고 그걸 제안했죠. 그래서 탄생한 게 새빨간 가루가 묻은 매콤한 과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분이 고위 임원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 과자를 자극을 즐기는 젊은 층과 어른들의 과자로 완전히 새롭게 타겟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개척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본질인 맛을 바꿔서 고객군을 자체를 바꾼 굉장히 역발상적인 사례인 거죠. 만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어떤 식으로 이 변화를 잘 가져와 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 변화라는 걸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내가 뭐 할매 순댓국집이다 이런데 갑자기 나도 멋있게 파스텔 톤의 영어 이름 쓰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간판 보고 안 가잖아요. 그 반응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요 단어라든지 주요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 우리가 정말 좋은 쌀을 쓴다 이러면 보통 밑에다 우리는 국내산 좋은 쌀 쓴다 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앞에다가 아예 좋은 쌀 포드를 갖다 놓고 아예 그거를 하나의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그렇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브랜드나 디자인을 바꾸는데 괜히 소비자만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기업이 이제 화려하게 로고를 바꿀 땐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인상을 위한 가격 인상을 위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장만 볼 게 아니라 본질에 더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환 님이 한 패스트푸드점 바뀐 로고 더 촌스러운 것 같아요. 7658님은 한 항공사 새로운 그 도장 색깔 맞아요.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또 소비자들의 마음과 또 기업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역발상 경제 시간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투자 사기부터 보이스피싱까지 내 돈을 노리는 금융사기 각종 수법들을 또 알아봅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AI 기술이 또 많이 접목이 돼서 나는 그런 거 안 속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심장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